이번 시간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주실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정부의 이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고 거래량도 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워낙 잘 지금 요약을 해주셔서 음, 이제 장표로 좀 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그래프상에서 이제 검은색 선이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있고 이제 음, 그 빨간색 선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거든요. 뭐 큰 틀에선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가고 있죠. 네,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특히 어, 여름에 이게 음, 6월, 7월에 이제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그 뒤로 8, 9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이니까 그 열기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 빠르게 식은 약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조금만 1년 전으로 과거를 돌아봐도 2023년에도 상반기에는 좀 저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음, 저렇게 한 9월부터 또 뚝 거래량이 끊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음, 작년과 비슷한 양상이 지금 흐름이, 반복이 예, 예, 되는데 네, 그 큰 차이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음, 대출을 좀 잘 나갈 수 있게 해준 환경에서는 거래량이 음, 막 올랐다가 네, 이걸 이제 좀 이거 좀 문제다라고 하면서 대출 쪽을 좀 약간 제한하니까 네,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음. 작년과 올해 지금 반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뭐 정부 입장에선 가계부채에 대한 뭐 부담이 좀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대출을 관리해야 됐다는 그런 뭐 어떤 스탠스 속에서 이런 음. 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이제 한 가을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그 모기지도 막 50년짜리 이런 거는 뭐 하지 마라 막 이런 네, 식으로 좀 제한들이 들어가고 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것도 좀 조기 중단하고 이런 게 음, 다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제약을 걸었었던 상황이고 음,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니까 음, 이걸 이대로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 해서 좀 급격하게 지금 가계부채 쪽을 제약을 지금 많이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는 또 계속 돼왔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또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 상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승보다는 음, 좀 하락세를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이사님도 그런 전망을 내셨었는데 실제로는 또 어쨌든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 거래가 좀 늘어났단 말이죠. 어떤 네.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장기 침체를 예상했던 음, 사람으로서 이제 대차게 음, 틀렸으니까 거의 뭐 이제 머리 박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뭐를 네네, 놓쳤냐라는 부분을 음, 생각을 해보면 음, 일단 대출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많이 내려갈 줄은 몰랐다인 거죠. 그러니까 어, 대략 그래도 음, 대출 금리란 게 그래도 시장 금리랑 연동해서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는 변동금리도 코픽스 플러스 가상금리 이런 식으로들 주담대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 금리랑은 상당히 좀 다르게 돌아갔다는 거죠. 음, 여기 준비한 장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이제 시중은행들의 음, 그 이제 대출 금리 가중평균 대출 금리들이고 다 이제 신규 대출 금리들을 이제 네네, 그린 건데요. 음,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빨간색 선인데 음, 이게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색 선이고요. 음, 보시면은 이 기준금리 검은색인 기준금리는 3.5%에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죠.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음, 이 빨간색 선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유독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대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확실히 더 그러네요. 네. 이게 확연히 이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또 참 그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지금 음, 금감원에서 나오는 연체율 정보를 보면은 음, 이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보다 더 낮거든요. 어, 그렇다면 연체율이 음, 높을수록 가상금리도 높아야 되니까 음, 근데 실제로 지금 대출 금리라는 거는 오히려 좀 반대로 돌아갔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음, 더 빨리 많이 내려가는 식으로. 게다가 더 좀 놀라웠던 부분은 음,
물론 이때는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라고 불리는 그때 이제 워낙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모든 금리가 확 일시적으로 튀었던 네. 때니까 예외적이라고 해도 올해 7월 정도면은 이제 예금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붙어버리는 네네.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게 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상식적인 그런 부분인데 올해 7월은 이게 붙을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시기였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즉 가게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7월과 이제 8, 9월 여기는 지금 워낙 긴 시기열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작게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8, 9월 들어서 이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10월부터는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으니까 이제 예금 금리는 낮아졌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럼 7월에는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네. 예금 금리는 대체로 요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즉 그 예금 금리는 높은데 대출 금리는 낮은 상황.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예금 금리는 낮은데 대출 금리는 높아진 상황. 네. 그럼 가계가 느끼는 예대 마진은 오히려 7월 달이 즉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인 7월 달이 더 완화적인 환경이고 지금은 기준금리는 낮췄지만 그렇게요.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올랐으니까 네. 가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긴축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시장과 네. 지금 가계부채 대출 쪽 상황이 완전히 지금 다르게 움직였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야 이게 뭐 골탕 먹인 거냐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즉 고금리로 너무 힘들 때는 덜 힘들게 덜 나쁘게 뭐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낮추면서 좀 이제 더 좋아질 때는 덜 좋아지게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좀 스무딩이랄까요? 이제 좀 그런 평탄화 네, 작업 네, 좀 평탄화. 이런 네. 게 뭔가 좀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야 그러면 과거 기준금리 이렇게 높았을 때가 뭐 이랬으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더 완화적인 환경으로 가는 거겠지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겠지 요거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높았을 때 오히려 되게 완화적으로 해줬고 낮추니까 오히려 지금 긴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좀 가서 네. 균형을 맞추는 지금 방식으로 좀 가고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매크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막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것보다는 좀 서서히 변화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다 보니까 좀 충격이 덜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와는 상당히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는 양상이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예. 어쨌든 대출 금리가 마르게 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수세가 좀 붙은 것도 있는데 뭐 7월 8월에 이제 아무래도 9월부터 대출 규제가 더 좀 강화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좀 미리 살 사람들은 좀 나선 원인도 좀 있을까요? 그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게 아마 4,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원래 네. 7월 1일부터였다가 네. 그걸 2개월 연장한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그땐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장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단순히 2개월 이제 더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힘들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뭔가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걸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도 좀 남겨주다 보니까 뭔가 내수가 안 좋고 사실 내수가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올해 초부터도 좀 다들 좀 인지하고 지표로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수가 안 좋으니까 뭔가 자꾸 좀 이렇게 긴축적으로 하려는 것들을 자꾸 연장하고 또 미루고 하려던 거 안 하고 뭐 그러면서 그때 벌써 이미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불타오를 만한 이런 여건에 있었는데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집값을 올리고 그래야 이제 공급이 또 따라서 느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뭔가 그런 식으로 내수와 건설 투자를 부양하는 식으로 이 어떤 내수 침체를 이제 또 이렇게 막으려는 즉 가계부채라는 거를 좀 더 희생해서 이제 GDP 성장이라는 거를 일단 그 단거를 좀 취하려는 네. 그런 건가? 그러면 나도 이제 단기 뷰를 좀 바꿔야 되나? 좀 이
착각을 좀 하게 그런 했었는데 혼란 속에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럴 정도의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가계부채라는 거를 이제 보는 시각이 사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이게 아무래도 정책은 후행하니까 1분기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와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그래도 얌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좀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게 지금 5, 6월, 7월은 너무 이제 그 참 불타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급하게 좀 잠근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좀 이 개념을 좀 이제 같이 좀 숙지하고 가면 좋겠는데 네네. 즉 빚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집값이 오르고 빚내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집값이 조정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먼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네네. 겪었던 그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분들께서 이제 논문으로도 밝혀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스트레스 DSR이 이 두 달 정도 미뤄질 때 많이들 했던 얘기가 대출 이제 줄어들기 전에 얼른 지금 사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빚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면은 수요가 확 줄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마치 상투를 좀 대출이 많이 나올 때 사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즉 그 내 뒤로는 대출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라는 게 예상이 된다면 네. 이거는 약간 어찌 보면은 아. 상투일 때 그쵸. 네. 사자가 돼버리는 내가 사고 거거든요. 나서는 사고 나서는 아. 수요가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대출 받기 어려운 환경, 빚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이거는 수요가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간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대출이 좀 나오기 쉽다고 해서 네네. 대출 줄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땡겨서 사야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 그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사고 그 나서는 사고 나서의 아. 그 뒤 수요가 아. 약해진다면 그럴 수 이거는 있겠네요. 내가 낭패를 보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보면 연령대별로 아무래도 3040이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한때는 또 30대가 매수를 많이 했다가 또 40대가 추월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형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는 좀 어떻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연령대별로의 어떤 통계가 2019년부터는 취합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긴 시결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일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아무래도 60대가 영끌을 한다? 이거는 좀 그쵸. 어렵잖아요. 이게 영끌이란 거는 내가 그래도 앞으로 소득이 맞벌이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큰 빚은 감당할 수 있다. 이래야 이제 그렇죠. 큰 빚을 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계층이 바로 3040인 건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3040이 차지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2%? 그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예. 그리고 부동산 매매는 그냥 3040과 5060이 한 대략 전체에서 95%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연령대는 사실 뭐 그냥 무시하고 봐도 되고 결국 3040과 5060 이렇게로 나눠서 보면 될 텐데 보시면 3040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은 3040 비중이 쫙 올라갔다가 이 집값이 많이 조정받았던 이 시기에는 확 이 비중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다시 2023년부터 다시 이게 쭉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게 3040의 매매 거래 비중을 전국과 서울로 나눠서 보면 확실히 서울에 그렇네요. 더 네. 3040이 많이 올랐다 많이 줄었다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빚내기 쉬운 환경에서는 3040의 이 비중이 높아졌다가 2022년은 이제 아시다시피 금리도 엄청나게 빨리 오르고 빚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3040의 비중이 뚝 떨어졌고 그만큼 이때 이제 서울 주요 지역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각종 특례 대출들 뭐 주로 신생아 뭐 저기 신혼부부 뭐 디딤돌 막 이런 것들은 대부분 3040에게 좋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주니까 이 비중이 또 다시 회복되면서 집값도 이렇게 이 3040의 거래 비중과
어떤 서울 수도권 집값이 음. 거의 동행하는 약간 그런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3040이 음. 빚을 그들이 아무래도 음. 빚 내기 쉽냐 어렵냐에 훨씬 네, 더 따라서, 수요가 예민하게 네. 움직이고 네. 그래서 3040이 이제 집을 많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집값이 막 이렇게 변동이, 거기에 네. 오락가락한 거죠. 그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를 내리는 약간 은행 금리 역주행에 대한 말씀 좀 하셨었는데 네. 그렇게 좀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그런 노력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이제 은행마다 다들 연말 연초쯤에 목표를 세우거든요. 네. 가계 대출은 어느 정도, 네. 기업 대출은 어느 정도 다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성장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목표를 세우는데, 네네. 근데 올 초 은행들의 IR을 들어보면 한 가지 특성이 뭐였냐면은 대다수가 사실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시장 금리가 더 낮아질 거고 네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많이 하고 금리가 낮아졌을 때 예금을 많이 받으면 그게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그쵸. 전략이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목표를 상반기엔 대출을 많이 할 거다. 음.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금을 이제 저원가성 예금을 되게 많이 받겠다. 음. 이렇게 그 목표를 세우고서 계획을, 가니까 네. 상반기에 은행들이 네. 막 대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좀 더 잘해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대출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 대출 경쟁할 때 남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가상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너무너무 낮아져가지고 네. 이제 고정금리는 무슨 뭐 2%대 고정금리가 나왔다니 이런 게 보도될 정도였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대출 경쟁이 좀 과도하게 일어난 게 시장 금리와는 대출 금리가 또 이렇게 너무 다르게 흘러갔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상 밖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망도 좀 크게 틀린 그런 요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금융 당국의 통상 이제 은행마다 올 한해 가계부채는 이만큼 늘리겠다라고 보고된 그런 바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너무 많이 그쵸. 늘어나 버려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무조건 알아서 잠궈야 되는 상황에 그 은행들은 놓이게 다 된 거죠. 수익 낼 건 다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많이 해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역마진으로 나간 것도 상당히 좀 아. 많다고 해서 네네. 좀 이게 그 결국은 역마진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서 내린 만큼의 예금을 많이 받으면 네. 이걸 벌충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그런 있던 것 전략 같습니다. 속에서. 예, 네. 네. 그렇구나. 예. 지금 이제 뭐 대출 규제가 뭐 또 언젠가는 풀리겠지만 뭐 이금융권까지도 좀 옥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옥죄기가 좀 더 강화되면 시장에 좀 영향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엔 겪어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다들 겪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과소평가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2단계, 3단계 갈수록 이제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물론 이제 금리 인하기에 돌입했으니까 이제 대출 금리가 마냥 오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긴 네네. 할 텐데 네. 대출의 한도 자체가 이게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기로 할 때 시행이 된다면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또 남아 있다. 라는 점은 같이 좀 유념을 해야겠죠. 지금 결국은 집값이 되게 비싼데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아니냐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대출 한도라는 게 또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니까요. 예. 네네네. 미국 대선 결과도 있고 금리에 대한 또 추가 하락 이제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남은 하반기 집값 변동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당장은 지금 수도권 디딤돌 대출 축소라든가 뭐 이금융권도 뭐 한도 축소라든가 이런 정도의 많은 부분이 좀 가계 대출을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라는 기조는 보이고 있으니까 이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좀 약간 수요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네. 다만 우리가 뭐 이제 내수가 너무 어렵다 혹은 뭐 이제 그 작년에도 겪었듯이 이제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하면은 네네. 또 그거를 이제 그래도 이게 역전세 관련 대출로 좀 해소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 과연 이 타이트하게 잠근 기조가 이게 풀릴 것이냐, 풀릴 만한 일들이 있을 거냐, 네네. 뭐 그런 게 좀 그 생각해볼 변수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지금은 좀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 네, 내년 되면 네. 또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예.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일 네, 텐데 네, 네. 거기에 따른 변화도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야 그러면 그래 그런 논리라면 상반기 때 너무 풀었다가 하반기 때 잠근 거면 내년에도 그러면 또 일단 그쵸. 내년이 스타팅하면 또 이제 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반기 때 가계 대출을 너무 많이 증가시켰던 은행들 거의 뭐 전년 대비 막 10몇 퍼센트 두 자릿수로들 늘고 그랬거든요. 이런 은행들이 이제 지금 막 다 잠그느라 엄청 이제 타이트하게 대출을 못 해주는 그런 형국인데 한번 이렇게 큰 변동성을 겪어 봤잖아요. 이게 네. 하반기에 그래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상반기에 너무 했더니 이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들도 이제 그 이 수요는 있는데 못 해주는 막 이렇게 상반기 때 한 것 때문에 못 해주는 이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엔 좀 약간 이분하게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IR이나 이런 데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는 그냥 그들의 표현 따르면 뭐 로우 싱글 디지트 그러니까 되게 적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들 일단은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이 가계대출에 대한 긴축 기조 거기에 좀 부합하고 올해 상반기 같은 이 부작용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는 좀 그런 스탠스가 있구나 뭐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그 어쨌든 뭐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분들에게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좀 전망과 이런 것들 덧붙여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석학분들도 이제 가장 지금 뷰가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 가계대출을 지금 제한하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와 이게 내수 침체 쪽을 살리는 게 더 심각하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뷰가 갈리거든요.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내수 침체가 좀 더 가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하듯이 이런 긴축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 내수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야 지금 강남 집값 잡으려고 지금 다 죽일라 그러냐 약간 또 이런 입장이시기는 하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참 저도 그런 우리나라 석학분도 이렇게 갈릴 정도니까 뭐가 더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개인 의견은 좀 이쪽 가계부채 네네. 쪽의 심각성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수 침체라는 게 지금 저희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난 결과 지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은 이제 그 고소득자들도 지금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일수록 빚을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이라 가계부채를 대부분 고소득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원리금 갚는 데에 이제 버는 돈을 다 써버리느라 소비가 안 돼서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이쪽을 관리를 해야 이 소비라는 것, 내수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이 살아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당장은 좀 이 심리를 좀 이렇게 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왜 지금 내수를 생각하면은 빨리 완화적으로 돌고 금리도 더 빨리 낮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냐면 낮춰봐야 다들 지금 최대한 상급지 부동산 사려는 쪽으로만 돈이 가버리면 이 금리 내린다고 내수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심리가 좀 꺾이려면 어느 정도 침체 기간이 그러니까 침체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러면 무조건 상급지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다 돈이 글로 가는데 어느 정도 좀 이 침체 혹은 이제 그 횡보하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좀 그런 기대도 좀
이제 사그라들면서 그러면 그때 되면은 좀 더 완화적으로 됐을 때 이 돈이 다 집사한 대로만 가지 않는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당장은 좀 이 침체 및 횡보 이 기간을 좀 거친다라고 예상하는 게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갔을 때 좀 더 집 사기 좋은 시기는 올 수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사실 빚내기 좋으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는 지금 네. 완전히 지금 부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좌우한다는 건데 사실 근간적으로는 이렇게 소득과 내수, 경기 이게 좋을 때 오르는 게 제일 건강한 상승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기가 결국은 좀 내수 침체라는 것도 좀 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제든지 침체만 계속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터널을 지나고 빠져나오는 시기 그때쯤이 이제 가장 좀 좋은 뭔가를 즉 부동산을 어떤 뭐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긴 하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여러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이 추세에 따라서 어떤 서울이나 좀 이렇게 집중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전망도 하긴 하는데 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좀 예측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뭐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당연히 지금 피할 수 없는 네네. 미래이기는 하고 그리고 좋은 일자리 뭐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어떤 의료 시설 같은 네. 게 좀 서울 수도권에 특히 서울 쪽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야 인구 감소가 될수록 고령화 추세가 심해질수록 이제 서울 상급지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판단을 하는 그쵸. 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좋은 인프라가 다 이쪽에 몰려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은 또 가격과는 또 약간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가령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너무 좋은 회사고 너무 좋은 주식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가끔 큰 조정이 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선반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더 좋다는 건 아는데 그 좋은 게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냐, 얼마나 그걸 땡겨서 지금 선반영 한 거냐에 얼마나 따라서 가치가 그렇죠. 있는 그러니 것이냐. 가격이 지금 가격이 이제 비싼 거냐 아니냐는 그거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게 적당하냐 아니냐 뭐 이거는 뭐 저는 그거는 살짝 별개의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몰릴 거란 예상 때문에 계속 수요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네. 뭐 집값이 뭐 어쨌든 유지되거나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보통 갖게 될 텐데 네, 가격과 이제 상황이 좀 별개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참 이제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강남 아파트는 네. 뭐 안 떨어진다. 그렇죠. 뭐 뭐 그런 다른 데는 조정을 받아도 네. 안 떨어진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일단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찰스 킨들버거가 쓴 이제 금융위기 역사라는 책을 관통하는 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DB금융투자 이제 강연기 파트장께서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보여주신 건데요. 이게 보면 사실은 어떤 자산 가격이든지 이제 경기를 따라 움직이면은 그러면 거품이 발생할 일이 없죠. 좋을 땐 오르고 나쁘면 떨어지고. 근데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혹 일부 자산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요 초반에 오히려 더 막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더 계속 나빠지면은 드디어 이들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좀 거품이 꺼지는.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어떤 자산들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 때에도 더 오르냐라면은 일단 경기가 나빠지면은 딱 봐도 주위에 투자할 때가 잘 안 보이니까 과거보다는 더 안 보이고 근데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승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유동성이나 돈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을 어딘가에는 이제 투자하고 싶고 쓰고 싶은데 투자할 땐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냥 모두가 가장 좀 희소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더 이게 아주 쏠려버려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쪽으로만 더 올려서 양극화가 한마디로 심해지는 거죠. 이제 얘들은 안 돼. 근데
그래 이거야 그쵸, 하면서 이제 델론만데. 예, 저 네. 이 이제 어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일로만 더 확 쏠려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딱 그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특히 강남 네. 3구의 아파트들인 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쏠려가지만 그렇게 해서 쏠려갔는데 그러고 나서 경기가 빠르게 다시 좋아진다면야 그러면 이제 뭐 거품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라면은 급기야 이제 여기도 못 버티고 이제 후행적으로는 좀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이제 양극화 올해 지금 올 상반기는 특히 양극화가 이제 네. 화두였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요 준비한 이 장표로 보시면은 반포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전고점 만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네네. 집값 자체는 전고점을 뚫어버려서 이 갭이 더 벌어지는, 그래서 무려 전세가율이 30%대를 찍는 이런 정도로 갔는데 서울의 약간 외곽 쪽 대단지 아파트이긴 하지만 외곽 쪽 아파트는 전세가도 전년 대비 회복은 했지만 이 집값이 전고점 대비 여전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해서 이 전세가율이 64%대 갭도 상당히 축소가 돼 있는 네. 상황이다. 완전히 지금 양극화로 지금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게 수요 부진, 즉 내수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도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과거의 이 모습, 과거에 그렇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약세장이었던 기간이 대략 한 2007년 이후부터 한 2013년까지 그때가 좀 약세장이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3, 40%씩 떨어졌는데 오히려 다른 데는 그냥 한마디로 원래 쌌던 거는 그냥 유지하는데 네네. 너무 올랐던 거는 이제 그 부담을 못 이기고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요 보시는 요 두 아파트 간의 가격 차가 한 뭐 15억이었다가 한 대략 한 7억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는 네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통상 좋아질 때의 초입과 나빠질 때 초반 때 양극화가 심하고 네. 거기서 상승장이 더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를 만큼 올랐던 강남 상부는 좀 쉬고 나머지가 막 올라서 나머지가 따라 오름으로써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이제 떨어진 초입 때는 다른 데들은 먼저 떨어지고 여긴 버티다가 이제 같이. 후행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양극화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는 벌어졌다 줄어졌다라는 거는 과거의 패턴으로도 관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강남이 제일 좋다는 건 사실은 뭐 90년도에도 압구정동 오렌지족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굉장히 이게 그쵸. 오래된 네. 개념이지 뭐 요즘 들어서 특히 더 특별해진 거는 아니기는 하죠. 그쵸. 예. 네. 네. 이게 양극화 문제가 이제 그 지방 부동산이랑 서울 수도권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흐름을 따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방은 인구가 소멸되는 네. 곳들도 있으니까 이런 곳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해소가 됐던 시기가 딱 아까 보여드린 표처럼 2010년에서 2013년 요 시기에는 지방 아파트들은 오히려 막 오르는데 이제 수도권 아파트들이 막 떨어지는, 그 수도권이 떨어질 때 강남도 여지없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이기는 했거든요. 이런 양극화가 이렇게 해소가 됐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일단 네네. 정부 정책이 그렇게 좀 투트랙으로 갔다는 거죠. 수도권은 좀 이렇게 계속 규제, 네. LTV, DTI 이런 것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다만 지방은 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서 좀 어찌 보면 유동성이 좀 흘러가더라도 좀 약간 이쪽으로 또 갈 수 있게 이렇게 규제가 좀 지방과 수도권을 좀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가져갔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상 수도권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쪽 산업 기반이란 것이 있는데 소득이 어쨌든 집값을 또 저하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좀 수도권 쪽은 결국 내수 서비스업 그리고 뭐 IT 뭐 요런 이제 업종 금융 IT 이런 데 좋을수록 아무래도 그쪽 종사자분들이 이쪽 수도권 서울에 많이 사셔서 이제 그럴 때 여기가 좀 좋고, 그리고 지방은 좀 약간 전통 제조업, 이제 불경으로 대표되는 이제 뭐 조선, 뭐 자동차 등등 이런 그런 전통 제조업 쪽이 좋을 때가 여기가 좀 좋을 때인데, 딱 2010년부터 2013년은
중국 덕분에 이 철강, 뭐 조선 자동차 막 뭐 네네. 이런 전통 산업들이 되게 좋았던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참 음. 실질적으로 정부의 규제 측면도 좀 도와줬고 네. 이런 산업 기반도 그때 그 이 산업들이 좋은 덕분에 잘 됐다라는 어, 그런 차이가 좀 있기는 했죠. 네. 그러다 보니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전통 산업 쪽이 어떤 이제 트럼프가 됐는데 음. 그 덕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아니면은 중국이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음. 그때는 중국이 워낙 좋을 때 이 산업들도 같이 좋았던 거라서 네. 중국이 안 좋은 효과가 더 커서 뭐 더 안 좋아질지 여기에 조금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또라 화두가 하나 아무래도 공급 문제가 아닐까 네, 싶은데,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말씀도 이제 평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전망하고 있는 그런 공급 부족의 오해나 아니면 뭐 좀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네. 모두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라는 걸 누구나 아시잖아요. 네. 근데 처음 보여드렸던 이 장표로 돌아가 보면 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수요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 수요가 2022년 같은 때는 월 1000건도 안 되다가 뭐 최근 7월에는 이제 거의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네. 즉 수요라는 게 거의 막 10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는 10배로 오갈 정도로 변하는데 여기에 공급이 적정 공급이 얼마냐는 그때그때 너무 다른 문제일 그쵸. 수밖에 예, 없기는 해서 이 집값의 문제를 마치 공급이 다 좌우하는 것처럼 공급 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좀 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가령 네네. 2022년은 실제로 입주 물량도 착공 물량도 굉장히 적었던 해지만 수요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집값 전세가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반면에 좀 더 과거로 시계열을 돌려서 2017, 18 이런 때에는 입주 물량도 착공 물량도 많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수요가 수요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공급도 참 상대적으로 수요가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네네. 절대 기준으로는 더 많았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만하고 절대적으로는 더 줄었어도 뭐 많다고 이렇게 좀 나오는 현실이라서 그래서 공급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좀 네. 집값을 바라보는데 좀 너무 편협한 좀 시각이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럼 수요를 좌우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빚내기 쉽냐 어렵냐 이게 저는 좀 더 공급보다는 우세한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공급은 문제가 자꾸 공급이 없다 하니까 이게 심리를 그쵸. 자극한 네, 거죠. 네. 이게 빚내기 쉬울 때 최대한 빚을 끌어 쓰려는 이유가 앞으로 공급이 없다는데 뭐 이런 쪽으로 심리가 작동한다면 집 사기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이 앞으로 드니까. 신축이 공급이 안 네, 된다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신축을 빨리 사야지 신축이 귀해질 테니까 이 생각들을 하시니까 근데 그 부분에선 저는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언론에서 주로 쓰는 통계가 이제 민간기관이 이제 내는 통계를 이제 주로 발표를 그쵸.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근데 과거에도 모습을 보시면 이게 2020년 초 기사인데요. 그때 2021년과 2022년에 서울 아파트가 각각 이렇게나 공급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민간기관의 어떤 통계를 인용한 거죠. 근데 실제 입주 물량은 2021년에 4.7만 호, 2022년에 3.5만 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최근에도 2024년에 심지어 이게 2024년 초에 이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11,000세대라고 이렇게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 토끼가 놀라는 모습이 막 그렇게 떨어졌네요.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둔촌주공 입주 물량만 해도 12,0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도 좀 틀리긴 한데 근데 그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올해 입주 물량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3.8만 호고 내년 입주 물량은 4.8만 호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민간 기관은 이렇게 또 다른 훨씬 더 적은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간과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은 그러니까 민간 기관마다도 서로 또
발표한 숫자가 다른데 네네네. 그러다 보면 서로 저마다 이제 맞아요. 예, 알고리즘 다르긴 하겠지만 음. 제가 추론한 바로는 일단은 분양하지 않은 물량은 일단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최근에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00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네네. 이게 분양하기 전까지는 예정 물량에 전혀 안 잡혀 있다가 이게 내년에 입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을 하니까 그때서야 내년 입주 물량으로 2,600세대가 싹 잡히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착공은 했지만 분양을 안 한 물량들이 네. 이렇게 민간 기관에서는 좀 빠져 있고 정부에서는 음. 분양을 안 해서 착공한 거는 예정 시기에 맞춰서 네. 일단 통계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 어느 나와 정도 있으니까. 윤곽이 네. 있으니까 이렇게 내놓는 건데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올해 연말이냐 내년이냐에 따라 그쵸. 이게 수치가 1만 2천 맞아요. 세대가 네. 여기냐 여기냐가 훅 그치.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훅 바뀌어 버리면 또 엄청 비난을 받긴 할 테고 그래서 그 부담은 있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내는 수치가 좀 더 현실적인 수치인데 언론에서는 많이 민간 쪽 통계를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게 좀 이 통계로 보면은 항상 공급 절벽인 것처럼 네. 보여서 그러니까 같은 어쨌든 조사를 하는데 어디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고 어디는 뭐 안 부족하다 그러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막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랑 비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게 다 이제 이런 그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공급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맞는 수요가 얼마나 이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냐에 따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참 그러니까 공급 정보가 워낙에 이제 심리를 좌우하다 보니까 근데 뭐 대다수가 공급이 없다라고 믿는다면은 뭐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또 주택에 대한 수요 좀 이 가격이 이제 비싸지 않다라고 그런 걸 이제 합리화하는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지혜롭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네네. 네, 싶네요.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아까 계속 하셨는데 뭐 일본의 그런 상황과 우리나라 경기 침체 상황이 좀 따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앞서 논했던 대로 고령화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좀 내수의 침체를 유발하는 요인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소비를 좀 덜 하게 되고 또 고령화돼서 은퇴자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금을 타 쓰는 존재로 그렇죠. 바뀌니까 이게 상당히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과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일본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제 동경 23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도 좀 더 핵심 구 이런 데들의 집값 추이를 보시면 이게 오를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좋을 때 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나빠지니까 많이 올랐던 걸수록 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동경 23구가 확실히 더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이 격차가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바라보면 야 일본 봐라 역시 동경만 오르고 핵심지만 오른다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여기를 보면은 야 이 일본 봐라 저렇게 떨어질 때는 비쌌던 게 또 이렇게 막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오히려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가장 큰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지금 최근의 사례로 보느냐 아니면은 과거 한 20-30년 잃어버린 시기 그 시기 때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할 텐데 사실 일본의 집값이 저렇게 오랜 기간 심지어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 23구도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를 한 이유는 결국은 일본 경제라는 상황이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경제학 배우면서 많이 익히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빚을 내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의 빚의 무게도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역으로 그러면 디플레이션 때는 네. 채무자한테 최악의 시기가 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빚내서 집 안 사고 오히려 빚을 갚고 저축하는 데만 열을 올렸냐면 이 사회 분위기가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은 네.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든 일본 정부가 인플레이션도 만들려고 하고 임금도 올려라 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 전에는 디플레라는 환경을 겪다 보니까 네. 저렇게 부동산이 장기간 침체를 겪었고 그럼 디플레는 왜 왔냐라면은 생각해보면 결국은 고령화 이슈인 거죠. 왜냐면 이 그 노령층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거는 연금 수급자가 많아진다는 거고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가 너무 싫은 거거든요. 디플레가 오히려 더 그들에게는 좋은 상황이라 해서 고령자가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정치적인 힘이 쏠리면 인플레 싫어 디플레로 가자. 어찌 보면 사회가 선택을 한 결과인 거라 우리가 고령화가 심해지면은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빚이 많은 사람이 낭패를 보는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고령화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로 봐야 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되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빚을 많이 내서 집 산 사람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빚 많이 내고 한 것도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듯이 젊은 사람이 많아야 가능한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서 연금 생활자 숫자가 늘어난다라면은 지금 빚을 많이 내는 것이 되게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같이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좀 그 부분을 좀 같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오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 문제와 또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그 미국은 9월부터 우리나라는 10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기에 들어갔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대체로 지금 내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기준금리를 3.5%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는 한 2.5%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리는 거죠. 그 정도 내리지 않을까가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면은 이렇게 그 되게 합리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의 좀 그 변수라면 사실 우리가 내년 기준금리를 2.5%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3.5%까지 내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먼저 잡았을 때는 이제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2% 포인트까지도 낮지만 이제 우리도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은 상황에서는 2%까지나 차이 나는 건 너무 부담되고 한 1% 포인트 정도까지 이걸 좁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 모두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3.5니까 우리는 2.5 이런 건데 만약에 미국이 3.5까지 못 내리는 상황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살짝 2.5까지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약간의 걱정 요인이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뭐 미국 대선 이제 결과 나왔고 트럼프가 어떤 뭐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금리와 환율 문제가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변화가 할지. 네, 참 이게 그 결국 트럼프가 돼서 근심 걱정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준비한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요 그 노란색 선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세거든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이길 확률에 따라서 미국채 10년물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에 가까울수록 미국채 금리가 올라버리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지금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채 금리가 확 또 이제 더 올라버리면서 그게 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이렇게 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힘들게 하는 요인이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데 왜 미국채 금리가 오르냐라면 일단 대체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공약을 뭐 분석해 보면은 네. 트럼프가 됐을 때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는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트럼프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진다. 네. 뭐 관세를 뭐 엄청나게 두들겨 왔다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과 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위험 이 두 가지 다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보니까 네. 트럼프가 되면은 해리스가 되는 것보다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 쪽으로 이제 일단 시장은 그렇게 흘러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가 뭔가 더 낮아지기보다는 올라버리는 거는 그거는 좀 우리한테도 좀 더 이렇게 쉽게 완화로 가기 힘든 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좀 되고 있기는 네. 하고요. 네. 저렇게 미국 채금리가 올라버리면 좀 당연하게도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더 이제 올라버리는 그런 지금 부담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한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채권 시장으로 이제 많이 돈이 몰렸었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은 물론 이게 좀 틀릴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된 거로 인한 공포를 지금 선반영을 꽤 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4.5%를 넘는 수준까지 온다면 이거는 여기서 더 겁을 먹고 막 이제 미국채 금리가 뭐 5% 간다, 6% 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쯤에서는 이제 좀 미국채 가격이 그냥 많이 내렸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사도 되겠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되고 나서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현실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지금 좀 공포가 선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권 투자를 조금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참 미국채 투자에 있어서 이게 참 재미난 게 미국채 금리가 그러면 만약에 다시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럼 채권 투자에서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환율도 같이 낮아져서 환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에선 이익을 봤는데 환에서는 손실을 봄으로써 이익 규모가 좀 생각보다 좀 적게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환율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물론 환율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다를 수는 있죠. 지금까지는 기계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고 미국채 금리가 내리면 환율이 낮아졌는데 뭔가 구조적으로 지금 좀 환율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우상일 것 같다라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환율의 미묘한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미국채를 내 자산에서 일정 부분 편입을 하면은 되는 문제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른 하나 이제 요새는 채권 ETF들도 많이 나와서 이런 그렇죠. 미국채 관련 채권 ETF에 보시면은 뒤에 괄호치고 H라는 게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 해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품들은 이제 이제 환율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냥 금리가 떨어질 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환 변동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그런 미국채 ETF, 환 해지된 ETF를 사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상황인가요? 뭐 나쁜 상황 어떻게 그걸 판단하면 좋을까요? 그게 참 저는 이제 채권으로 가는 게 좋으냐 나쁘냐에선 좀 중립적이기는 한데 왜냐면은 금리가 지금은 막 시장 금리가 더 많이 확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많이 확 떨어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한된 범위. 예를 들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치면 한 3.5에서 4.5 정도 그런 사이. 그러다 보니까 한 4.5 정도에 가까이 왔을 때는 뭐 좀 이렇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이렇게
3%대 뭐 중반 가까이 오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떤 수익 실현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투를 한다면 네. 어차피 채권이란 거의 장점은 내가 그냥 사서 쭉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만기에는 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명목 이자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도 그 정도 금리가 나오는 상품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채권의 매력이 지금 미국의 명목금리가 높은 만큼 그만큼의 상대적 매력이 있다. 좀 그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그 자산이 이제 어쨌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렸던 자산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네. 저는 어떤 금융 당국이 이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일단 가장 관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매크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환율이다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자꾸 오르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내수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는 수출에는 이제 좋은데 그만큼 좀 내수에는 안 좋은 이게 지금 가까운 사례로는 일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환율이 막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일본 기업들은 좋다 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막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이게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제 다 최근에 뭐 미국 이런 데 여행 갔다 온 친구들 말 들어보면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환율을 한 1,400원 곱하니까 비싼 거지. 만약에 옛날처럼 한 1,100원이었다라면은 또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만큼 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더 글로벌리 가난해진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환율이 자꾸 오르는 게 내수에 안 좋고 내수에 안 좋은 게 결국은 좀 부동산 수요에도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요 장표를 보시면 미국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냐를 봤을 때 2008년에서 2013년이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수도권 부동산이 침체기였던 시기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원화의 가치가 다른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약해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900원에서 1,100원이 됐었던 시기인데 근데 그 뒤로 이제 2014년부터 2021년 이제 다들 기억하시는 이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기는 우리나라는 이제 1,100원대 환율을 잘 유지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화폐 가치 방어를 잘했던 시기, 요 시기에는 이렇게 부동산도 이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좋았던 시기와 좋았던 시기가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랑 좀 이렇게 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그 저때 한번 900원에서 1,100원이 돼서 이렇게 내수의 타격도 받고 좀 힘들었듯이 지금은 1,100원에 익숙했던 게 1,300원에 지금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 영향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란 게 좀 과연 이렇게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꾸만 더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이 리스크가 발동이 될 거냐 이 환율이 자꾸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튈수록 여러모로 내수나 이제 우리 부동산 경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령 지금 기껏 이제 물가도 잡아놓고 또 내수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막 인하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버리면 이제 환율 봐서라도 인하해야 하는 때인데 인하 시기가 자꾸 또 미뤄질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지금 또 있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환율 상승 그런 분위기 또 금리 인하 분위기 이런 속에서 좀 자산 시장을 대처하는 입장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기가 출범했으니까 확실히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되게 좀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또 저는 주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야, 돈 벌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뭐 그 말씀이 물론 매우 맞는 말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제일 사랑하는 워렌 버핏도 지금 막 이렇게 주식을 막 팔고 현금화를 하고 아, 때론 젠슨 왕도 이렇게 음,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팔기도 하고 음, 이런 이유는 또 그런 분들이 음, 뭐 낙관주의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지만 위험할 때는 또 이렇게 대비를 미리미리 하려는 네네.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를 이렇게 지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시기에 제가 참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좀 꼽자면 네. 일단 여기 보시는 요 그래프는 하얀색 선이 이제 미국의 그 이자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고 초록색 선이 미국의 국방비인데 이자 비용이 지금 국방비를 처음으로 추월한 정도. 이거는 뭐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렇게 돼버린 네. 건데요. 근데 트럼프는 항상 그 이제 자국의 부담을 좀 해외에 전가시키려는 게 있고 특히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계속 야, 주한미군 너네가 너네 돈 너무 적게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일기 때 이미 해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또 꺼낼 공산이 크거든요. 지금 저렇게 저 상황을 타개하려면 근데 미국이 세금을 높여야 될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그걸 저렇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국방비를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또 우리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세금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냐라면은 그것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세금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뭐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채 발행이 생각보다 추세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요것 자체가 또 시장 금리가 막 편하게 내려갈 수는 없는 환경이 또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면 국채 발행도 많이 하면서 금리도 오르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 했듯이 중앙은행이 막 이 채권을 사줘서 이른바 양적 완화를 한 건데 그거를 했다가는 또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버리는 말 그대로 돈 풀기를 한 거니까 네. 돈이 흔해져서 원화 가치가 이제 나빠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또 트럼프는 타국의 환율이 약해진 걸 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 또 이 방법도 또 어찌 보면 이 트럼프 치하에서는 쓸 수 없는 방법일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좀 제약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최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그게 좀 마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벌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수비 방어적인 자세를 좀 취하는 게 길게 보면 좀 더 좋지 않나. 그건 특히나 또 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좀 더 그렇게 보인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